벌써 4시 50분인데요. 너무 빨리 이야기를 했죠. 여기 조금 몇 가지 이유가 되는데 시간을 한꺼번에 끝내시고 바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인데 개정인데 자본시장법 제정의 목적, 헤지펀드. 헤지펀드가 뭐죠? 지난 12회 때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헤지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절대 수익이라는 것,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헤지펀드라고 그러는데 절대 수익이란 건 시장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을 주식이 내리든 오르든 그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걸 헤지펀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헤지펀드가 법상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다음 달부터 조만간 이게 헤지펀드가 국내에서도 허용이 됩니다. 설립이. 그 다음에 새로운 증권시장의 탄생 이런 것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헤지펀드 나왔던 문제고요. 이 자본시장이란 건 뭐 크게 이야기하면 증권시장하고 채권시장을 자본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은 2007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에 시행이 됐는데 이게 자본시장법입니다. 여러분 은행하려면 여러분 하고 돈이 있다고 은행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 돈이 있다고 은행할 수 있나요? 없죠. 허가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로부터 허가업이에요. 금융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법 보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국업법 쭉 있습니다. 가령 자산운용사를 하려면 자산운용사 면허를 받아야 되고 증권사를 하려도 증권사 면허를 받아야 되고 선물업체를 하려도 선물사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면허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업상 이렇게 칸막이가 잘잘이 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증권 관련 업무는 하나의 법률로 만들어서 면허를 한 번만 받으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 그게 자본시장법입니다. 그래서 은행법하고 보험업법이 있고 은행을 하려면 은행법에 따라서 보험을 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라서 면허를 받아야 되고 이런 증권 관련 이 IB 투자은행 관련 업무를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면허를 받으면 모든 업무가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을 개정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조금 발전시켜보자.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IB들을 한번 키워보자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자본시장법이 최근에 개정이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개정안이 올라가게 됩니다. 개정안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헤지펀드를 허용하고 헤지펀드는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러니까 통과를 안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 정도부터 헤지펀드는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은 아까 이야기했던 CDO나 CDS 같은 게 장외파생상품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예요.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그런 파생상품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누가 발행을 했는지, 누가 투자를 했는지 몰라서 금융위기를 증폭시켰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거래를 하게 하면 아 이게 누가 샀는지, 누가 팔았는지 아니까 위기를 막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라는 게 각국이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자본시장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청산소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그 밑에 보면 이 대체 거래 시스템 ATS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독점입니다. 증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라고 KRS라고 거기만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거래소를 세워가지고 증권 매매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겠다 하면 못합니다. 그 불법이죠. 한국거래소만이 하고 있는데 그걸 내년부터는 이 법이 통과되면 순전히 전자결제, 컴퓨터만으로서 증권의 매매가 가능해지는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ATS가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벌써 증권사들이 담당하는 매매 비중에 거의 한 24, 5%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ATS는 증권사에서 가서 증권을 매매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굉장히 싸지겠죠. 그죠? 그냥 컴퓨터 가지고만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쪽이 증권사의 수익 기반을 조금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자본시장 개정안이 나온다. 그리고 헤지펀드는 물론 굉장히 까다로운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5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조건을 완화해 가면서 헤지펀드를 키워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IFRS인데 IFRS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IFRS는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겁니다.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건데 전 세계 회계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방식이 있는데 IFRS는 유럽에서 만든 회계 기준입니다. 근데 저게 엔론이나 월드컴 미국의 회계부정 사태가 있은 다음에 미국하고 유럽하고 굉장히 상의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로 통일시켜보자. 그래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IFRS로 통일시키자라는데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IFRS가 일종의 국제회계 기준으로 표현이 되는데 세계적인 회계의 표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 기업이 IFRS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상장사, 상장 예정기업, 그 다음에 비상장 금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IFRS는 근데 문제는 IFRS를 세계 전 100여 개국이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인도 이런 나라들은 아직 안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FRS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칙 중심 회계라는 겁니다. 예전의 회계는 룰 베이스, 그러니까 그냥 적혀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 회계는 상당히 자율성이 강해요. 기업들의. 저도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는 워낙 어려워서 상당히 자율성이 강해가지고 이 원칙 중심 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입니다. 단독 한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가 투자한 기업들을 다 또는 자회사, 관계회사 그런 회사들을 다 한꺼번에 아우르는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어밸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페어밸류하고 북밸류라는 건 뭐냐면 북밸류는 가령 지난 10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이것도 시험 문제 지난 회에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저기 강남에 10억 원어치 땅을 샀는데 지금 땅값이 올라서 100억이 됐어요. 근데 예전의 회계 기준에는 그냥 10억 원으로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산 재평가를 안 하는 이상. 근데 지금 회계, IFRS 회계법인 때는 무조건 공정가치, 현 시장의 가치 100억으로 그렇게 방영을 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시정보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렇게 해놓으니까 예전에 회계 기준에서는 동일하니까 룰 베이스니까 각 회사마다 그냥 똑같은 룰에 따라서 회계를 하니까 비교하기가 굉장히 쉽죠. 삼성전자하고 LG전자를 가령 같은 업종이라 비교를 해보려면 그냥 회계장부 가지고 똑같은 기준이니까 비교해보면 되는데 이제는 저게 불가능해집니다. 삼성전자가 회계를 한 것과 LG전자가 회계를 한 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가 어려워지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도 비교가 어려워진다. 그죠? 작년, 재작년에 했던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를 좀 해보려니까 할 수가 없죠. 기준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다. 아마도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가 조금 이 기준을 늦추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5시인데 약 10분, 15분이면 끝납니다. 조금 빨리 하는데 이건 뭐 중소기업 적합업종입니다. 최근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뭐 몇 가지 열 몇 개인가요?
이런 뭐 고추장, 된장 이런 걸 했는데 여러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목적은 그겁니다. 중소기업이 할 만한 대기업들이 이런 사업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고추장 사업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대기업들이 진입을 제한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키워주자, 보호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라는 겁니다. 이 당시엔 법으로 돼 있었어요.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공고사항입니다. 공고사항인데 예전엔 법으로, 그것도 품목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줄여왔다가 2006년 말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6년에 폐지된 걸 다시 좀 하겠다는 건데 반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첫째는 칸막이를 커지면 여러분 요즘 정의가 워낙 화두가 돼가지고 경제에 있어서도 정의를 굉장히 많이 찾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정의란 게 여러분 보통은 생산자를 위한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소비자를 위한 건 정의가 아닌가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정책을 취했을 때 소비자 후생은 어떤 건가?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생산자만을 위하는 게 정의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제 의견은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벌써 이 이야기는 경쟁을 이렇게 제한시켜 놓는 겁니다. 그죠? 경쟁을 제한시켜 놓고 그 안에서 이 조그만 기업들만, 니네들만 이익을 보호해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소비자한테 후생은 낮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경쟁의 유인이 줄어들므로써 제품의 질이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뭐 줄줄이 이야기 초과이익 공유제나 이 전 시간입니다. 초과이익 공유제나 뭐 그 다음에 이 하도급법 규제나 전월세 상한제나 대법급 줄줄이 우리는 청와대가 공정을 화두로 들고 나오면서 추진되는 정책들입니다. 정책들인데 국민연금의 기업경영이나 그런 것들이 정책들인데 경제학 교과서에 그런 거 있죠. 최고가격제 또는 최저가격제의 역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서민들한테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부작용, 나쁜 영향만 미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경제학 분야를 법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경제학이 이런 걸 연구하는 것들인데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이슈입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 애플의 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몇 %인지 아세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죠? 매출액이 1,000원이라면 이익이 얼마 정도죠? 한 10원 정도입니다. 10% 안팎이에요. 10%면 상당히 높은 건데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죠? 애플은 1,000원어치 팔면 얼마가 이익이죠? 30% 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30% 넘고 그러면 애플 같은 기업이 매일 두드러 맞을 겁니다. 저 중소기업을 착취해가지고 지네들만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현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팩트는 어떻느냐? 이게 팩트입니다. 이 한국은행에서 기업 경영 분석이라고 매년 발표를 합니다. 매년 하반기에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기업 경영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입니다. 이익률을 보면 상당히 많이 좁혀졌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무슨 그렇게 엄청나게 호의호식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는 한미 FTA인데 이번에 한미 FTA가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는데 미국이 MB가 지금 국빈 방문으로 미국을 오늘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하원 합동 연설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됐습니다. 이게 한미 FTA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회
양국 의회의 비준을 못 받아가지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EU하고 FTA는 벌써 나중에 시작했는데 7월 1일부터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여러분 시장 개방 이야기입니다. 시장 개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개방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쟁을 개방시키는 겁니다. 경쟁을 국내외 시장에 동일하게 경쟁을 개방시키는 건데 시장 개방의 형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자간이 있고 또 하나는 양자간이 있습니다. 양자간. 다자간은 멀티레이터널, 양자간은 바이레이터널인데 다자간이라는 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지키는 겁니다. 반대로 양자간은 두 나라만 또는 두 지역만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의된 걸 두 지역만 지키는 겁니다. 다자간 협상에 구체적인 건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기구가 WTO. WTO가 이겁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 예전에 2차 대전 이후에 가트가 있었죠. 가트에서 WTO로 1995년에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간 협상의 대표적인 게 FTA입니다. FTA. 또는 RTA라고 그래서 지역 무역 협정, RTA 리저널 해가지고 FTA가 양자간 협정의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이 WTO 같은 데서 세계 여러 가지, 195개국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 통상 자유화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라운드라고 그럽니다. 라운드. 최근에 무슨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죠? 도하 라운드라고 그러죠. 카타르 도하에서 하는 도하 라운드인데, 이 도하 라운드가 언제 시작을 했냐? 200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에 협상을 시작을 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 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였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타결이 잘 돼가지고 그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뒤에 도하 라운드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10년이 넘게 협상을 진행 중인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농산물 분야, 서비스 분야를 어느 정도나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럼 각국이 그럼 우리 이거라도 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FTA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됐냐 한번 볼까요? 이게 FTA 체결 건수입니다. 371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죠. 물론 저기는 한 나라가 여러 나라하고 이게 같이 된 게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계 교육에서 FTA를 맺은 국가기구들끼리 하는 교육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경쟁 제품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EU FTA가 우리가 출범을 할 때 일본이 굉장히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뤼셀에서 거기 기자회견을 하는데 롬파위가 EU의 대통령이라는 상임위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시아 기자들 모아놓고 일본의 일본경제신문의 기자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왜 아시아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안 하고 한국하고 먼저 하느냐 막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자동차하고 전자 분야에서 굉장히 한국하고 경쟁 상대인데 FTA가 EU하고 한국이 먼저 체결이 되니까 일본산 제품에 비해서 관세율이 우리가 무관세를 하기 때문에 그 관세율만큼 훨씬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2~3% 가격이 굉장히 큰 차이를 해가지고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일본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거기에 맞는 사례는 어디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례를 딱 붙여놓으면 그냥 그럴듯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하준 교수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자유무역이나 그 다음에 자유시장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그러나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아프리카를 듭니다. 아프리카가 아직까지 낙후된 이유는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이 와가지고 다 수탈해 갔기 때문에 원유니 광석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굉장히 틀린 사례라고 봅니다. 틀린 예라고. 아프리카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자유무역 때문이 아니라 아프리카 정치체제의 후진성 때문이다. 여러분 제도주의 학파에서 맹커 올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적 정치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아프리카가 낙후된 이유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 헤쳐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기업을 할 사람도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부정부패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 분석이 훨씬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자유무역으로 부자가 된 나라가 없다면 대한민국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950년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국민소득이 200불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2만 불이죠. 그리고 중국이 부자가 됐을까요? 인도가 부자가 됐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약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린스펀의 이야기는 격동의 시대라고 회고록에서 말한 게 그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실 때. 이 두 개 나왔습니다. 조금 한 10분만 하면 이건 저축은행 사태인데 최근에 저축은행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1인당 예금 보장은 얼마가 예금 보장해 주죠? 정부가? 원리금 5천만 원이죠. 그러면 누가 해주죠? 예금보험공사가 해주죠.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어디서 나죠? 예금을 대주해 주는 돈은 어디서 날까요? 예금보험공사도 보험사입니다. 일종의. 민간이 만든 보험사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보험사인데 그러면 보험사의 기능은 뭐죠?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죠?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받느냐? 금융사들한테 받습니다. 금융사들한테 예금 보장이 되는 금융상품의 일정 비율을 매년 보험료로 받아가지고 만약에 금융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그 기금을 활용해서 돈을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보험료율이라고 그러는데 보험료율은 금융 권역별로 다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 보장이 되는 예금의 금융상품의 0.08%, 증권사는 0.15%, 저축은행 0.35%. 그러니까 조금 신용도가 약한 금융 권역이 조금 높고 신용도가 좋은 금융사들이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보가 그 기금을 다 썼으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다. 그러면 예금보험 채권을 발행합니다. 정부가 발행한 공채니까 그러니까 원리금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 채권을 발행해서 거기에서 조성한 돈으로 그렇게 돌려주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후실채는 예금보험 보장의 대상이나요? 대상이 아닙니다. 후실채는 주식도 물론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후순위채는 만약에 나중에 파산이 되면 가령 제일저축은행이 최근에 파산이 됐죠. 파산을 해가지고 다 돈을 나눠준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 후순위채를 산 사람들한테 돌려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감독에 대해서는 이걸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에는 여신, 그러니까 대출을 5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정상 여신이 있고 요주율, 그 다음에 고정, 회수금은, 추정 손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부실화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쌓게 되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거기에 따라서 쌓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적기시정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라는 건 금융감독이 부실 금융사들한테 내리는 행정명령입니다. 명령인데 기준은 금융사별로 다릅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BIS 비율을 가지고 따지고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그 다음에 보험업 같은 경우는 지급 여력 비율 같은 걸로 따져가지고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고를 하고, 두 번째는 경영 개선 요구를 하고, 세 번째는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에는 영업 정지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에 저축은행들이 6군데인가요? 7군데인가요? 문을 닫았죠. 거기엔 이 경영 개선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명령에 그런 그 영업 정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숫자가 이러이럴 경우에는 저런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건 뭐 되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우리나라 경제 리스크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이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 세 번째는 국가 채무가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그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나라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굉장히 뛰었는데도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경기가 요즘에 조금 불확실해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요인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 이건 뭘까요? 답은 그러니까 증권시장이 10% 이상 급락할 경우 증권 매매를 중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예, 서킷 브레이커. 1987년에 블랙 먼데이 때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루에 24, 5%가 빠졌습니다. 아무 이유로 별로 없이. 그 이후로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서킷이란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자회로죠. 회로를 끊는 겁니다. 끊어가지고 너무 팔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담배 한 대 피면서 한 20분 동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팔아도 니네 손해니까. 그게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8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가지고 20분 동안 쉬게 됩니다.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사이드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이드카라고. 여기는 매매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킨다. 어찌됐든 서킷 브레이크나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증시가 급등락할 때 투자 심리를 조금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러면 여기 공부하시느라고 내일 모레 시험도 중간고사도 있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테스트 잘 보셔가지고 뜻한 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문 저기 혹시 하실 분은 저한테 내주시고 가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